자,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이 현재 문항도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문항도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으면 왜 나왔을까? 복희도가 있었는데, 선천도가 있었는데, 왜 문항도, 후천도가 왜 나와? 왜 필요성이 있을까? 이거는 원칙과 응용, 또 그 엄마 아빠가 있지만 나중에는 엄마 아빠가 연로해지시면은 자식들이 주도를 하잖아요. 어떤 시대적인 흐름, 뭐 그 갖다 붙이기 나름이겠죠. 어쨌든 선천도죠. 복귀도로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항도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라고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복귀도로 보면은 아다리가 탁탁 맞고 좋아요. 원칙적으로 맞고 그 생성 원리를 설명한 거기 때문에 복귀도가 아다리가 착착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왜 복귀도로 계속 유지하면 되지? 왜 문항도가 나오냔 말이야. 필요하냔 말이야. 그거는 복귀도로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뭔가 설명하는 도구로서 문항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선천도와 후천도라는 개념을 썼어요. 선천도는 예전 거, 복귀도, 후천도는 문항도,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복귀도와 문항도의 컨셉이 확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한 겁니다만 복습 겸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요. 그 일단은 그 모든 분들이 공부하시면 복귀도다, 문항도다 하면 그림이 쫙 나와야 돼요.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컨셉이 잡혀지지. 뭐 복귀도 그림이 안 그려지면 그 문항도가 뭐지 하면 헤매면은 막 헤매게 돼 있거든요. 자, 복귀도 복습하는 의미에서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건, 태, 리, 진, 손, 감, 간, 곤. 그래서 건태리진, 송강간곤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외웠죠. 또 그렇게 운행 그래서 이제 복귀도로 이거 선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항도는 어떻게 되냐? 이거 이제 복귀도입니다. 문항도는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쓰임이 다 끝났어. 다 했어. 그래서 아버지를 서북쪽에다 놓고요. 어머니를 서남쪽에 놓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쪽은 복귀도 바깥에는 문항도를 그리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또 보면은 그렇게 의미가 더 알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곤께는 띠리리리 일리 가고 건께는 일리 왔어요. 그런 다음에 엄마 아빠가 쓰임이 다 됐으니까 그러면은 누가 이어받을까요? 일을. 장남이 이어받죠. 집안에도 엄마 아빠가 연세가 드시거나 병들으시면은 장남이 집안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진께가 진격을 해서 동쪽을 점합니다. 동쪽을 이렇게. 편에서 별 모양을 좀 할까요? 1, 2, 옵니다. 요게 1, 2. 그리고 장녀가 동남방, 손께가 동남방을 점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하듯이 태상절, 태께는 소녀예요. 그죠? 소녀. 소녀가, 소녀는, 가 있고, 여기는 이제 간상년, 간꾀가 일려오는데, 소남과 소녀가 같은 어린애야. 소남과 소녀. 쟤도 젊은 나이고. 그러니까 뽕짝이 맞아요. 장남과 장녀가 뽕짝이 맞고, 소남과 소녀가 뽕짝이 맞게 돼 있어요. 그러면 중남과 중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리괴와 감괴. 그래서 리괴는 여기서 이제 오늘 공부할 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리괴가 원래는 복희대는 동쪽에 있었는데 동쪽에 있는 게 이렇게 흘러가. 그래서 서쪽으로 올라오게 했는데 마침 건괴가 이사를 가려면 요 자리가 비어 있대. 비어 있어서 이 리괴가 일리가 안 돼. 리괴가 이쪽으로 남쪽으로. 또 감괴가 원래 서쪽에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동쪽으로 갈 판인데 마침 북쪽이 비어 있다네. 그래서 요 감괴가 북쪽에 딱 자리를 잡는다 이렇게. 그래서 문항도 기준으로 보면 아까 복희도 기준으로는 건태지 송강강이 되는데 문항도 기준으로 보면은 감괴가 북쪽, 간괴가 동북쪽, 진괴는 동쪽, 손괴는 그 동남쪽, 리괴 남쪽, 곤괴 서남쪽, 태상절 그 태괴는 서쪽, 건괴는 서북쪽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복희도 그와 문항도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딱 들어 있어야 돼 이거는. 이래야 이게 이해가 돼 버리지. 갑자기 택게 나면 아 이거는 소녀고 서쪽에다 이렇게 알아들어야지. 이거 어디지 이렇게 헤매면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편하다. 이것이 이제 복희도로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을 문항도로 해석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다.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만들어는 놨는데 그런 것이 이제 지금 이제 그 지난 시간에는 소자의 시각을 봤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주제의 시각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복희도에서 문항도가 나왔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어떻게 설명을 붙일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 그거는 학자마다 약간 뉘앙스 차이가 좀 있어요. 뭐 혹시 알아요? 잘 공부해서 나중에 이제 이용규 교수 왈 해석해서 이제 또 할지. 근데 그거는 이제 보는 사람의 해석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편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로 들어가서 네. 자, 어디냐면은 그 원래 책에서는 그러니까 원서에서는 121쪽이고요. 우리 교재로서는 12쪽입니다. 자,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자가 말하기를 다시 말하면 복희도에서 문항도가 나온 이제 소자의 설명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주자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주자가 말하기를 이 말은 이제 소자가 소강절에 말한 거는 뭐냐? 문항이 복 이거야 이게 파일이 커져가지고서 시간이 걸리네. 문항이라는 분이 복희도의 궤도, 복희도 그림의 뜻을 개역, 바꾼 것이다. 복희도로 개역, 바꾼 뜻이다. 뜻을 말한 것이다. 아, 이거는 그, 그, 그 문항도가 나온 그 의미다. 대개 건괴, 건괴는 원래 남쪽에 있었고 곤괴는 북쪽에 있었잖아요. 그죠? 복희도에서. 요거인데 건괴와 곤괴가 그 교합을 할 것 같으면 건괴와 그러니까 건괴와 곤괴가 교합을 한다. 원래 이게 교합을 하니까 지천택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근데 언뜻 생각하면 지난 시간에 건괴는 위에 있고 곤괴는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천지빗개지 무슨 지천택계가 돼요?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교묘하게 해석했다고 그랬죠? 건괴의 시작은 지금은 남쪽에 좀 시작은 어디에 있어? 원래 북쪽에 있잖아.
곤괴는 현재 북쪽에 있지만 시작은 어디서부터 했어? 남쪽에서 됐잖아. 그러니까 그림상으로는 복희도에서 그림상으로 나는 사람. 다시 미안 이게 자, 다시 복희도로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는 건괴가 남쪽에 있고 곤괴가 북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천지백계지 지천택계가 아니잖아. 아, 이건 아시죠? 그 천지백계는 한천 이거 천지백계는 하늘은 위에 가고 땅은 밑으로 가니까 만날 일이 없잖아. 그래서 비색한 거. 그래서 빗계가 되는 거고요. 지천택계는 반대입니다. 땅은 내려오고 하늘은 올라가고 서로 만나잖아. 교차가 되잖아. 그래서 택계가 되는 겁니다. 태평해진다. 이 부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건괴는 현재 남쪽에 있지만 사실은 북쪽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 곤괴는 현재는 북쪽에 있지만 사실은 남쪽에서 만들어진 거야. 시작이 된 거야. 이래서 지천택계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교묘하게 갖다 붙여서 말을 했어요. 근데 또 그렇게 해석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 얘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고요. 다시. 그래서 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요 부분. 건괴가 남쪽에 있고 곤괴가 북쪽에 있는데 이게 교차를 할 것 같으면, 즉, 건괴는 북쪽이고 곤괴가 남쪽. 이 부분. 어떻게 건괴가 북쪽에 있냐? 시작이 그렇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작되는 그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천택계가 된 것이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쪽에 있는 릿괴와 서쪽에 있는 감괴, 그러니까 릿괴가 동쪽에 그 감괴가 서쪽에 있는 거로부터 교차할 것 같으면은 교합할 것 같으면 저 릿괴가 서쪽에 있고 감괴가 동쪽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기재계가 된다. 수화기재계가 된다는 거죠. 화수미재계가 아니라. 이것도 교묘하게 말을 갖다 붙인 거예요. 지난번 설명했죠. 이런 것이. 요거는 이제 뭘 설명한 거죠? 복희도에 있는 얘기를 설명한 거죠. 그죠? 건괴와 곤괴가 교합한다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 요거, 이거 교정이 아주 중요한데요. 소위성, 이미 만들어진 바. 이미 완성된 바로부터, 이미 소위, 요거 이미 있자니까. 이미 완성된 바로부터, 소유색. 자, 일단은 소위생은 이미 완성된 거고요. 소위생. 소유생은 만들어지는 바예요. 생성되는 바. 그러니까, 자, 다시. 소위성은 이미 완성된 완성품이고, 완제품이고, 소유생은 만들어지는 과정. 생성돼서 완성되는 중간재라고 할까? 만들어지는 과정. 자, 이미 완성된 거로부터 이미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되는 것과 반대가 되는 것, 뒤집은 것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북쪽과 남쪽에서 뒤집어 설명했잖아, 결국. 그 표현을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교정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거 교정이 안 되고선 써있자로 해석하면 해석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써있자로 교정을 안 하고 써있자로 해석을 하니까 어거지 해석을 하는 거죠.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변화가 되어서 어떻게 되느냐. 두 번 변화가 돼서 건괴는 결국 어떻게 되나. 서북 쪽으로 후퇴를 하고 이제 문항도의 설명입니다. 결국은 건괴 쓰임이 다 있으니까 서북 쪽으로 가고 곤괴는 어떻게 쓰임이 다 됐으니까 서남 쪽으로 된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죠. 왜 건괴는 서북 쪽이고 곤괴는 서남 쪽일까? 북쪽과 남쪽에서 서남 쪽, 서북 쪽도 그리도 안 쓰지만 그리도 쓰는 건 또 뭘까요? 서남 쪽에 있는 거 더 쓰게 되니까 남쪽이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보다는 할머니가 더 쓰임이 있는 거야. 그래도 나이가 드셔도 할머니는 집안에서 환영받아. 왜? 뭐 바닥이라도 쓸 수도 있고 뭐 그 빨래도 할 수 있고 어쨌든 이런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그 환영을 받아요. 이런 것이고. 근데 할아버지는 쓰임새가 거의 없어. 그래도 퇴물이야 완전. 감개와 리개가 변한 건 어떻게 되나? 감개와 리개는 이거는 동쪽이 위로부터 동쪽에서 동쪽이 위를 거쳐서 서쪽으로 가게 되고 원래 이제 이렇게 가고 또 서쪽에 있는 것이 아래로부터 동쪽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께와 곤께가 이미 물러났으면은 리께가 리께는 원래 동쪽에 있다가 위를 거쳐서 서쪽으로 가려고 한 판인데 마침 건께가 이사를 가는 바람에 비어 있어요. 남쪽에. 그래서 리께가 건께의 지위를 얻었고 또 감께가 곤께 즉 북쪽에 있는 지위를 얻었다. 진께는 용사는 일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께는 장남이거든. 장남의 께이기 때문에 장남은 일을 쓰는 거예요. 활용하는 겁니다. 진께가 용사한다고 하는 거는 동쪽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발생은 뭐야? 생겨나서 생겨나는 걸 더 발생해서 막 왕성하게 해주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손께가 대모. 손께는 그 장녀야. 장녀가 어머니를 대신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양장어 동남. 동남 쪽에서 양장. 장양. 장은 뭐야? 길게 하고 양은 기르는 거죠. 양육하는 거야. 동생들이나 식구들을 더 잘하게 하고 기르게 하고 어머니 역할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진께가 용사자는 발생어 동쪽에서 동방에서 발생시킨다. 즉 부생 모육지가랑 비슷하죠. 아버지가 낳게 하고 어머니가 기른다. 즉 진께가 장남이 생명을 동쪽에서 발생을 시키고 손께 어머니를 대신하는 손께는 동남쪽에서 양육을 하더라. 이런 표현. 또 그 일맥상통한 표현이겠죠. 지금까지 요거는 주자의 시각이었습니다. 자, 요 부분에서 하실 말씀이나 궁금하신 거나 기타 등등 질문. 없습니다. 통과? 네, 지금 그 써있자 교정은 지금 응. 이제 그 회장님께서 이제 뜻을 보고서 뜻이 통하게끔 교정한 것이 거죠. 뭐 다른 데 참고서가 된 게 아니라. 아니요. 이거는 참고로 나와요. 이거는. 잠깐 보면요. 조금 의심스러웠는데, 마침 이제 이런 책들, 성리대전, 뭐, 주역절정, 뭐, 성의정, 이런 책들 쭉 보니까 여기에서는 다 그 써있자가 아니라 이미자로 돼야 돼. 요 책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이거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 사실 무조건 이미 있자야. 네, 네. 그런데 음, 문제는 대부분의 책에서 이걸 교정을 안 하고 어거지 어. 해석을 한다는 거지. 내 말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건 그, 되게 그, 그래서 사실 소위성과 소유성 네, 이게 대꾸거든 이게. 네, 네, 완성품이나 만들어지는 과정이냐 이런 이야기인데 네, 이거를 써있자로 하면 해석이 전혀 안 되는 거야. 어거지 네, 해석이.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현실이야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아이고 어때 네, 박근 선생님 잘 지냈어요? 박 선생님 소리 안 들리나 보다.
예, 예, 들려요? 잘 들립니까? 박호윤 선생, 지금 뭔가 접속 중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렇게 이제 그 서적에 나오면 좋은데 서적에 안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내가 볼 때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그런 것도 간혹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내가 다 써놓지 왜 이렇게 고쳐야 되는지. 그렇죠. 예, 예. 예, 그 잘 알겠어요. 예. 근거는 못 찾았다. 하지만 내가 볼 때 이렇다. 그건 그렇게 쓰죠. 근데 그런 네, 경우는 사실은 아무래도 이제 근거가 없으니까 참 네, 조심스럽죠. 그런 부분들은. 네, 네. 내가 처음 말하기는 되게 그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당연히. 예. 음.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옥제호 씨 이야기입니다. 옥제호 씨. 이제 조금 아까는 이제는 이제 주제의 시각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옥제호 씨 시각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복희도에서 문항도가 나왔는데 문항도가 왜 그려졌는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즉 문항도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문항도가 나온 거야. 내가 볼 때는 문항도의 그림이 이런 뜻이야 라고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 그 소강절이나 지난 시간에 소강절이나 조금 아까 공부한 주자의 시각이나 지금 공부할 옥제옥 씨의 시각이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아, 왜 주자 말하고 옥제옥 씨 이 말이 왜 뉘앙스 차이가 나?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희도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내가 볼 때 복희도가 이런 뜻이야 라는 주장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옥제호 씨의 얘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옥제호 씨가 말하기를 건남 곤복하며 이동 감소 이건 많이 했죠. 어디죠? 복희도죠. 복희도. 그죠? 건남 곤복. 건께는 남쪽에 있고 곤께는 북쪽에 있으며 리께는 동쪽, 감께는 서쪽. 이거는 뭐 복귀도에서 의뢰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선천도의 궤의 위치다. 복희도니까. 복희도를 선천도라고 안 했으니까. 이런 것이니 건괴와 곤괴가 남북으로부터 건괴는 남쪽, 곤괴는 북쪽이죠. 로부터 교감할 교차돼서 서로 교합이 되어서 곤괴가 남쪽이고 곤괴가 북쪽이 될 것 같으면 약간 자, 네. 자 일단 여기까지 마저 하고 갑시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곤괴는 위에 있고 곤괴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교합이 되어서 지천태계가 되는 것이고 자,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이 부분. 그러면요, 이거 지우가 다 지저분해. 자, 복희도를 기준으로 하면은 남쪽에 건괴가 있고 북쪽에 곤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건괴와 곤괴가 교차하면은 천지빗개가 돼요. 그죠? 그렇잖아. 있는 그대로 하면은. 그러면 해석이 안 되잖아. 비색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지천태계가 되기를 바라는 거야. 나라나 누구나 다 태평하기를 바라는 것이 일이 꼬이는 비색된 걸 원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뭘 만나서 기운이 내려가고 올라도 기운이 뭔가 교차가 돼서 뭔가 지지고볶고 다져서 뭔가 교합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복희들을 보면 분명히 남쪽에 있고 북쪽에는 이거니까 말이 안 맞잖아. 그래서 고민을 한 거야. 그랬을 때 이제 옥재우 씨는 어떻게 이 생각을 했느냐? 아,
이것이 교합을 해서 교합을 한다는 거는 이사를 가는 거구나. 상대방으로. 건께는 내려왔고 본께 올라가서 뒤바뀌는 거. 이게 교합이구나. 라고 인식을 한 거야. 그러면 해석이 된다. 그러면 지천태가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죠. 이 부분이.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돼. 곤괴가, 자, 다시. 건괴와 곤괴가 남쪽과 북쪽으로부터 서로 교합이 돼서 곤괴가 남쪽에 있고, 건괴가 북쪽에 있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교합이 돼서 밖에 있으면. 그러면 결국은 곤괴가 위에 있고 건괴가 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교합이 되어서, 요 표현. 좀 어색하지 않아? 여기서도 교합하고 여기서도 교합한다고 하니까, 그지? 요런 부분들은 조금 그런 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바뀐다는 얘기냐? 그럼 아니잖아. 이제 그런 어떤 뉘앙스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이제 통과합시다. 어쨌든 옥죄를 이렇게 봤으니까. 마찬가지로 감개와 릿개도 원래는 동쪽과 서쪽인으로부터 서로 교합이 돼서 바뀌었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 감개는 동쪽, 릿개는 서쪽에 있어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즉 감개가 위에 있고 릿개가 밑에 있기 때문에 교합이 되어서 그 수화기제께가 되는 거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수화기제께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수화기제께도 원래는 복귀도에서 릿개와 감개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되면은 이게 위로가 밑으로 화수미지개가 되잖아. 화수미계 이거 불은 올라가고 물은 밑으로 내려오니까 만날 일이 없잖아. 그럼 화수 미제계가 돼요. 영원히 안 만나니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화수 기제계거든. 수화 기제계거든. 그치? 그러려면은 이게 위로가 그러면 말이 안 되니까 규합이 됐다. 규합이 됐어. 그래서 결국은 감계가 일리 같고 밑계가 일리 같기 때문에 결국은 그 그 수화 기제계가 되는구나라고 해석하려고 하는 거지. 이걸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게 지금은 이제 옥재호 씨가 보는 관점의 설명입니다. 네, 다시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대끼를 맞추기 위해서 요 네 글자를 넣은 겁니다. 이것도. 위하고 문장이 같아야 되니까. 요가 문장이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네 글자를 넣어줘야 대끼가 맞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이거는 어디 책이 있었나? 여기도 있구나. 이런 것이다. 자, 선천도에 있어서, 복희도에 있어서, 건께는 원래 어디에 있어요? 남쪽이죠. 오방. 오방은 남쪽이잖아요. 오방에 있고, 있으나, 이르기를 자방에서 생겨난다. 지금 보이기에는 남쪽에 있지만 사실은 북쪽에서도 생겨났다고 하는 거는 건께의 양이 처음에 어디서부터 생겨나? 지뢰복개에서부터 생겨나. 지뢰복개는 어디에 있어요? 요 밑에 있잖아요. 그죠? 곤께 바로 옆에 지뢰복개. 여기서부터 생겨나거든요. 이런 것이니 지뢰복개는 자지반이다. 지난 시간에 계속 이런 얘기 나왔어요. 자지반이 뭐냐? 결국은 이 자방이 있는데 자방은 북쪽이잖아요. 근데 요걸 엄밀히만 하면 지뢰복개, 이게 곤괴가 있고 그 다음에 지뢰복개가 있는데 이게 그 자축이면은 12개밖에 안 돼. 근데 이거는 더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자를 이만큼 만들어야겠지. 그래서 자의 반이 여기에 해당이 되더라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은 자지반이다. 자의 반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요.
그래서 지뢰복귀는 자집안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곤괴가 자방, 그러니까 북쪽에 있으나 이르기를 생어 남쪽, 오방에서부터 생겨난다고 하는 거는 곤괴의 의미 처음에 어디서부터 생겨나? 천풍국계에서 생겨나. 천풍국계는 이쪽에 있죠. 천풍국계. 천풍국계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이나, 예. 천풍국계는 오의 반해이 되다. 이것도 같은 얘기죠. 오라고 하는 거는 자축이면서 남쪽, 오방이라고 하는 거는 건괴가 소이성, 또 나왔죠, 소이성. 이미 만들어져, 완성된 바. 소이성 되는 바니, 이제 아래로부터 자방에서 곤괴와 교합될 것 같으면은, 이거는 반대로 소유생과 반대가 되는 것이고, 반하게 되는 것이고, 또 자라고 하는 거는, 자축이면 자는 곤괴에서 소이성, 이미 만들어진 것인데, 이제 위에서 오방에서 건괴와 교차될 것 같으면, 이거는 소유생과 반대가 되는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변화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변했다는 거는 선천도에서 복희도 변했다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 변화에서 위 후천괴, 후천괴가 된다. 이 얘기는 이제 복희도가 된다는 얘기죠. 복희도의 그 복희도 문항도. 복희도는 선천도, 문항도는 후천도니까 문항도가 될 것 같으면 후천도가 될 것 같으면은 건괴가 얼리물러나 서북쪽으로 물러나고 곤괴는 서남쪽으로 물러나게 된다. 선천괴, 즉 복희도에 있어서는 리괴는 인방, 자축이면 인방 이쪽에 해당이 되죠. 인방에 해당이 되나 이르기를 그 신방에서 끝난다. 신방에서 끝난다고 하는 거는 신방은 곧 감계의 위치이니 리괴가 감계와 교차가 되어서 결국 신방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또 감계가 신방에 해당이 되는 것이나 끝내 인방에서 맞춘다고 이런 거 말한 거는 자축인멸자 인방은 곧 리괴의 위치나 감계가 리괴와 교차가 되어서 끝나기를 인방에서 결국 끝나는 것입니다. 동쪽이라고 하는 거는 리괴의 본래 위치야. 동쪽은 리괴가 원래 있던 자리가 복희도 설명이죠. 그런데 그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감계와 교차가 되어서 서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니 동쪽으로부터 위로 갔다가 서쪽으로 가는 것이고, 서쪽이라고 하는 거는 감계의 본래의 위치이지만 그 변화는 그 리괴와 교차가 되어서 동쪽을 향하게 되는 것이니 이거는 서쪽으로부터 서쪽이 아래로부터 지나서 동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재변이 된다는 것은 선천도에서 후천도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재변이 되어서 후천계는 문항도, 후천도가 돼서 건계와 곤계가 이미 물러났으면, 즉 리괴가 올라가다가 건괴의 자리를 얻게 된 것이고, 감괴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결국은 곤괴의 북쪽의 자리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괴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일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부모가 연로하시니까 이제 장남이 일을 대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큰아들이 먼저 일을 시작해서 발생어 동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발생시키고, 손괴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일을 이어서 한단 말이야. 어머니 일을 이어서 해서 동남쪽으로 자녀들을, 동생들을 장양, 그래서 뭐 기른다는 얘기죠.
빌리게 되는 것이니라. 선천이라고 하는 거는 건깨와 건, 곤, 감, 리가 교차되는 것을 주관하나 주장을 하나 그 교차된 것은 그 교합된 것은 장차 변하여서 무정의, 정의가 없더라. 이건 뭐냐면 그래서 천시지 무궁, 불궁, 천시가 불궁, 궁하지 않게 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선천도는 계속 변화가 되는 거야. 계속 변화가 됐는데 건깨와 곤깨, 감깨 이렇게 교합해서 딱 제자리에 붙어 있으면은 움직이질 않겠지. 그러면 안 되더라. 계속 움직여야 돼. 그래서 그 자리를 점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표현을 무정이라는 표현 썼어요. 여기서 정의가 되면 안 된다. 왜? 선천도를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선천도, 천시는 제자리 있지 않고 계속 변화되는 거거든.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별자리가 변하듯이 태양의 위치가 변하듯이 계속 변하는 거다. 그래서 천시는 불궁한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르기를 천응천, 하늘과 응한다. 응천 한다고 하는 것이고 후천도죠. 문왕도는 감, 리, 진, 태, 동서남북을 얘기하는 거죠. 문왕도에서 동서남북에서 이게 교차가 되나 그 교합되는 것이 불변, 변하지 않아 항상 똑같아서 유정의, 정의를 정하다. 그 제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니 지방, 이게 바로 지방이라는 얘기야. 지방이 유섭, 지방의 방위에서는 항상 더라. 지방이 유상한다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응지한다라고 한 것이라. 이거는 문왕이 역을 만든 것이 문왕도를 만든 것이 소위 득 천지지요. 천지의 쓰임을 얻은 바가 된 까닭이 있고 천지의 쓰임을 얻었다. 이 얘기는 실질적으로 활용된다는 얘기지. 활용된 거를 얻은 까닭이 되는 것이고 소자가 이런 것이고 소강절이 지제지사 지극하다 여기에 이랬거든. 지극하다고 하는 말로서 찬제 이거를 찬미한 것이라 칭찬한 것이라.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아까 얘기한 거하고 약간 주자 해석을 조금 더 보충 설명했다고 그럴까? 이건 방해도까지 설명 같이 한 거죠. 다시 말하면은 복희도에서 문왕도가 나왔는데 왜 문왕도가 나왔을까? 라고 하는 해석 방법입니다. 자, 질문 내자면 하실 말씀 또는 뭐 기타 등등. 선생님, 네, 말씀하시죠. 말씀 들리시죠? 근데 제가 64개를 잘 안 봐서 좀 크게 말해. 64개 좀 크게. 여보세요? 네, 크게. 들리시죠? 네. 제가 64개를 못 봐서 말씀을 제가 드리기가 참 힘든 얘기인데 음, 상하 그러니까 좌우는 모르겠지만 상하에 대해서 좀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어디 상하? 상하요, 상하. 상하, 위아래. 예, 아, 예. 아, 그러니까 64개의 그러니까 64개 중에 이제 윗개와 상개와 아랫개가 이루어지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상하의 개념은 북방이 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측방? 북방이요. 북방 왜? 왜 북방을 상으로 봐? 군자는 항상 북방에 거해서 남방을 아래로 내려보는 거잖아요. 누가? 군자는 북방에 거해서 임금이 난면한다? 예, 임금이 아, 난면하기 아, 때문에 그러니까 아, 제가 64개를 못 봐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좀 생기는데 항상 군자는 그러니까 북방에 거해서 남면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건데 지금 여기 그러니까 그 관점하고 현재 여기서 상하 관점하고 좀 충돌이 나는데 음, 제가 64개를 못 봐서 좀 다른 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좀 그 관점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좀 그래. 해주시면 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질문이야.
내가 어떤 그 모임이 있었는데, 그래서 대학교 교수도 이거를 해석을 못해가지고 질문을 하더라고. 지금 박호연 선생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고. 대학 교수가. 그러니까 동양학을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이도 상당 부분 이런 부분들을 헷갈려 해요. 이상한 게 아니란 얘기야, 내 말은. 자, 이런 생각을 다시 해봅시다. 제가 그 그림을 그리거나 동양에서는 항상 남쪽을 위다 그리고 북쪽을 밑에다 그린다 그랬잖아요. 중심에 내가 있어야. 항상. 그러면 왼쪽은 어떻게 돼요? 동쪽이 될 것이고 오른쪽은 서쪽이 되잖아요. 중심에 내가 있는 것뿐이야. 내가 여기 있지 여기 있는 게 아니야. 북쪽에서도 본다는 뜻이 아니라 중앙을 점한다. 중심에 있다는 뜻이에요. 중심에. 임금님도 남면을 한다는 거는 뭐냐? 자, 잠깐. 고전에 그래서 모든 동양에서의 그림이나 도표는 그림을 그릴 때는 항상 위쪽, 위. 내가 있으면 여기가 상이 되고 여기 밑에가 하가 되겠죠. 그죠? 왼쪽은 좌측이 될 것이고 오른쪽은 우측이 되겠죠. 중심에 내가 있으니까. 또 상이라고 해도 그거 앞전자로 써도 돼요. 전, 후 이렇게 해도 돼요. 왜냐면 내가 중심에 서 있다고 가정하면 되니까. 이해가 되죠? 서 있으면 앞, 상, 뒤, 하 뭐 다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것은 그 동양학에서 기본 컨셉. 근데 지금은 우리가 헷갈려 하는 게 서양에서 그림을 북쪽을 위다 그리고 남쪽을 밑에다 그리잖아요. 그죠? 한반도를 그려도 이렇게 그리고 뭐 중국 그려도 세계지도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게 이제 들어오는 바람에 헷갈리기 시작한 거야, 우리가. 그래서 원래 이거는 서양의 관점이고 동양에서는 다 이렇게 본다. 라고 먼저 전제를 깔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임금님은 남면을 해. 모든 임금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중심을 점령하려고 그래. 나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산다. 그, 내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우주도 없는 거야. 뭐, 이제 너무 거창한 말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모든 게 나를 중심이야, 사실은. 그랬을 때, 내가 있는 거야. 그런데 상대적인 거야, 날아가는 거는. 나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여기 있지만, 뭐, 다른 사람, 내가 대장님이 있지만, 내가 쫄병이야. 그럼 어디 있어야 돼? 대장이 여기고 쫄병은 다른 데 있어야 돼. 그죠? 이런 식의 생각을 갖는 거야. 그래서 상징적으로 임금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 중심에 있는 거야. 임금만 그럴까? 집안에서는 가장이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회사에서는 사장이 그럴 수도 있고, 모임에서는 뭐, 그 회장이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경우마다 다르게. 어쨌든 중심에는 내가 있는 거야. 중심에 내가 있어서 남쪽을 쳐다보는 게 정상이라고. 제일 잘 보이기도 하고, 따뜻한 걸 쳐다본다, 광명을 쳐다본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리괴가 남쪽에 있잖아. 남쪽에서 밝음이다. 밝음을 내가 향해서 진리를 향해 간다라는 의미도 있다. 진리, 밝음을 향해 간다. 그래서 이 리괴를 우리가 공부할 때 주역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밝음 때문에 오랑캐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리괴가 말이 좋아 리괴지 사실 말하면 전쟁하는 꾀야. 내가 밝으니까 오랑캐들 싹쓸이해야 되는 거야. 이런 컨셉이 나온다. 그래서 화를 쏠 때 있지. 화를 쏠 때 관역에 리괴 괴이름을 담죠. 웃기죠? 보통 지금은 관역에 빨갛게 막 그려. 그래, 뭐 동자 비슷한다, 뭐 일본 셀라 이건 엉터리고 옛날 그림 보면은 정조 때라든지 이런 데 그림 보면 리괴를 딱 그려놓는다고. 왜 그럴까? 리괴를 쏴. 이 얘기는 뭐야? 밝음으로써 세계를 정복한다. 밝음으로써 오랑캐를 물리친다. 정도를 나는 걷는다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화살을 쏴가면서 나는 이거를 올바른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오랑캐를 제거하겠다는 말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옛날에 관역에 리괴를 마찬가지로
임금이 리께를 쳐다본다고. 남쪽을 쳐다봐. 그래서 밝음을 향해서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겠다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야, 사실은. 임금이 있으니까 신하가 임금을 쳐다봐야 되고, 어떻게 보면 다 신하에 대한 북면이 될 수가 없지. 그죠? 여기서도 신하를 볼 수가 없어. 신하는 임금을 봐야 되니까. 그렇다고 임금이 북쪽이냐? 아니지. 남쪽에서 볼 때 중앙으로 북쪽이라, 진짜로 북쪽이라는 뜻은 아니지. 상징적인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했잖아. 부산에서 임금한테 절해도 북면인 거고, 신하가 보니까. 평양에서 임금한테 얘기해도 그 평양에서 임금한테 절하라는 것도 북면인 거야. 상징적으로. 사실 남쪽이지만. 그죠? 강릉에서 임금한테 절을 해도 사실은 서쪽이지만 북면이라고 하는 거야. 상징적으로.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신하를 기준으로 해서 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북쪽에 있으나 어디서나 다 임금을 향하다 북면이라고 표현하는. 근데 원칙대로 임금이 있으면 신하가 남쪽에 늘 가정하기 때문에 북면을 표현한 거지. 근데 서쪽이든 북쪽이든 다 이걸 북면이라고 한다고. 진짜 북쪽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게 남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남쪽을 쳐다본다는 의미의 남면의 기본 컨셉이거든요. 네, 말씀하시죠. 근데 그게 상경이라는 표현이 어? 있잖아요. 상경. 상경. 네, 상경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어, 경은 임금이 사는 곳이 경이잖아요. 상경. 예, 아, 임금이 사는 곳이 경이잖아요. 그죠? 서울경찰이. 그럼 저는 요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왜? 남쪽이 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상경이라는 표현 내에서는. 아, 경은 항상 위에 있는 건데, 예, 자, 이거는 뭐냐면은, 예,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음, 임금은 제일 높은 곳에 있다고 보는 거야. 자, 피라미드라고 생각해봐. 피라미드. 피라미드라고 생각하면은 사방에서 꼭대기로 올라가잖아. 그지? 임금이 계신 곳은 제일 높은 곳에 계신 거야. 그리고 상징적으로 그 북극성은 변하지 않잖아. 그지? 이 별자리는 이건 다 사실은 지축과 그 각도가 맞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하지만 북극성은 항상 똑같다고. 그래서 뭔가 존경해야 될 분야. 우리가 어딜 여행할 때도 방향의 지표가 되는 거야. 북극성은. 그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얘기죠. 그랬을 때 임금이 계신다. 그러면은 임금이 계시고 서울 경자를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어때서 서울을 경성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중국은 어때? 북경이 있고 남경이 있잖아. 동쪽은 동경이 있고. 그러면 동양에서 제일 중심은 어디겠어요? 우리 서울이지. 경성이야. 그래서 만들어진 단어야. 사실은 일본 애들이 경성을 붙였는데 일본 생각으로는 서울을 동양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경성을 스스로 버렸지. 동양의 중심인 그 단어 자체를. 오히려 북경과 남경, 중국에는 북경, 서경은 다 어떻게 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다 아랫동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명을 우리가 그 경성이라는 단어를 버린 것이 참 그 안타까운 얘기죠. 그걸 몰라서 그렇게 친일잔재라고 해서 쓰는데 사실 우리가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동양의 중심. 그래서 안타까운 얘기인데 어쨌든 자 그래서 임금님이 계신 곳은 당연히 지역에 동쪽이든 서쪽이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무조건 위로 올라가 상경한다고 표현하는 거야. 북쪽으로 간다 남쪽 이런 뜻이 아니라 임금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얘기 있었잖아. 중심에 있으면은 남쪽에서 그 임금님을 보든 북쪽에서 임금님을 보든 다 북면한다고 그랬잖아. 그제? 마찬가지로 임금님이 계시는 데 가면은 다 상경한다고 그래. 부산에서 서울을 가도 상경인 거고 평양에서 서울을 가도 상경인 거야. 이때의 상경은
경성에 간다는 뜻이잖아. 그제? 경성으로 향한다, 올라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얘기지. 임금님이 만약에 신의주에 계셨다. 그럼 신의주로 가는 게 상경이 되겠지, 우리가. 이해가 되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다. 그래서 그것이 지리적인 동서남북의 컨셉이 아니라 제일 높은 분이 계신 곳에 상징, 예를 들어 지금 따는 청와대, 청와대 이사 갔구나. 어쨌든 청와대 격인 거지. 그렇게 상징적인 개념으로 봐야겠죠. 자, 또 여기 그러면 남쪽이 상이 되고 북쪽이 하가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3D가 아니라 그냥 2D에서 그러니까 평면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남쪽 계가 되고 밑에 있는 게 북쪽 계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모든 네. 그림에서는 건계, 곤계, 그래서 뭐 60살 들어가면 이제 천풍국계가 있어, 그건 지뢰복계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요런 괴들, 모든 것들, 도표들이나 이런 거는 여기는 남쪽, 여기는 북쪽인 거야. 여기는 동쪽, 서쪽. 당연히 상, 하가 되겠죠. 여기는 좌, 우, 오른쪽이 되는 거야, 여기는. 왜냐면 중심에 내가 있으니까. 나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모든 그림의 기초입니다, 이게. 그래서 석굴암에 가면요. 석굴암에 가도 어떻게 하냐면은 부처님 본존이 계시고 그 앞에 사천왕이 있어요. 동서남북을 주관하는 사천왕이 있거든요. 그 네 제왕은 그 마귀를 물리치는 거죠. 그러니까 수문장격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중심에 부처님이 있는데 우리는 정밀하게 말하면은 정확히 남쪽보다 약간 동남쪽을 보는 게 정상입니다. 방향을 볼 때. 다시 말하면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정확하게 남쪽을 보는 것보다 약간의 동남쪽을 보는 게 더 어울리고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부처님이 여기 그 동남쪽을 본다고 하고 그리고 요 자리 약간 뒤로 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 사천왕상에 동, 남, 북, 서 쪽에 있는 사천왕상이 있겠죠. 그러면 부처님이 계시면요. 부처님, 석굴암 부처님이 계시면 요 바로 앞에 북쪽을 관장하는 사천왕, 동쪽을 관장하는 사천왕, 남쪽을 관장하는 거, 서쪽을 관장하는 거 이렇게 배속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부처님 앞으로 보면은 북쪽, 동쪽, 남쪽, 서쪽으로 배치가 됩니다. 석굴암 보면은. 석굴암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찰에 가면은 사천왕상이 배속이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요걸 이해를 하면 그게 금방 배속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부처님 기준으로 봤을 때. 선생님 예, 죄송한데 예. 방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쓸데없는 질문인데 방금 동남쪽을 보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을 때요. 네. 혹시 진방입니까? 아니, 진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진방은 동쪽이잖아요. 응? 네. 동쪽만이 아니라 사실 엄밀히 말하면 남쪽을 본다고 하면 약간의 동남쪽. 약간. 이걸 더 우선시합니다. 동남.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책에는 동남쪽이다. 동방과 남쪽이다라고 나오기도 하고 동남방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우선을 쉽게 말하면은 동남방을 보는 게 정상이지 서남방을 보지 않아요. 어느 고서를 읽어보나 서남방을 쳐다봐서 이렇게 했다라 그리고 풍수지리에서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항상 요걸 기준으로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언제 얘기해요. 제가 조금 첨언을 하겠습니다. 예, 상경을 한다는 말씀은 가지고 원장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윗사람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이제 가는 걸 위로 간다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이 촌놈이 서울 왔다 마산 고향 내려가 가지고 저희 큰아버지한테 인사를 드리면서 언제 왔냐 그러길래
예, 며칠 전에 내려왔습니다 하니까 당연히 우리는 서울에 있다고 내려가는 것도 습관적으로 이야기했는데 할아버지 한 말씀 하시더라고. 어른이 계신 데가 높은 데이기 때문에 올라왔다고 해야 된다고. 왕조 시대에는 왕이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로 가는 걸 올라가는 거였고, 이제 거기 없는 시대에서는 그 클럽을 마셔도 많은 어른이 계신 곳으로 올라왔다고 그래야지 감히 어른이 계신 곳에 내려왔다고 하느냐 하는데 그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징적인 아까 얘기죠. 예. 예, 시대 맞는 이야기죠. 저 박 선생님이 하나 그 제일 처음에 남북을 그렇게 이루어가는 남을 북을 하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철학적 의미 있는 어떤 개념이라기보다는 정말 직관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남쪽이 위고, 예? 우리가 방위도를 그려놓고 보면 남쪽이 아래쪽이 북쪽이니까 그래서 이로 가고 나로 간다는 어떤 그런 직관적인 것이 보고 그렇게 하는 의미지 어떤 주역에서 뭐 그 남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개념의 그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직관적으로 보니까 남쪽이고 그런데 이제 그게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의미 부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시원은 습관적으로 우리가 보면 저게 만약에 북쪽을 저 위에 걸어놨다 그러면 북을 올라간다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너무 의미 부여를 하실 필요가 없는데 제가 볼 때 우리 박 선생님 무지하게 예민하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저는 그렇게 되게 생각합니다. 이게 되게 헷갈리는 게요. 이게 그러니까 원도를 그릴 때 있잖아요. 어? 중심에서 바깥으로 그리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그린 걸 이렇게 그냥 팔개를 이렇게 그려놓은 경우들이 있어요. 음. 저는 그게 되게 헷갈리거든요. 저는 그게. 아, 자, 그럼 이 얘기를 하나 할게요. 세상을 바라보다 예를 들어서 경영 공부할 때 나오겠지만 이렇게 표현 하나 할까요? 지금 나는 이렇게 그렸어요. 난 이게 편하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봐야 그 상하 건cep을 이렇게 그려요. 그런데 옛날 그림 보면 어떻게 그려요? 중심에서 요소는 건께는 똑같지만 요거는 어떻게 해요? 택계를 두 가지 방법 있어요. 중심에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는 이렇게 그려요. 중심에서 봤어요. 여기 중심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아니, 중심에서 바라봤다고 했을 때 이렇게 그려. 그러니까 그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중심에서 쳐다봤을 때 방위도를 그냥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헷갈리지.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바깥에서 중심을 볼 때 방법이 있어. 그래서 지금 중심에서 쳐다보면은 택배를 이렇게 그리지만 바깥에서 중심을 보면 택배를 어떻게 그릴까? 이렇게 그린다고. 바깥에서 중심을 본다 가정하면 정반대가 되죠. 이해돼요? 자, 다시. 나는 지금 이 택배를 그냥 상하 이렇게 어쨌든 보기 편하게 나 이렇게 그려요. 우리는 이게 익숙하니까. 그런데 중심에서 택배를 보는 때 컨셉으로 보면은 택배를 이렇게 그리고 바깥에서 택배를 본다면 이렇게 그린다고. 요 자리를. 물론 예를 들어 손께다. 중심에서 손께를 보면 어떻게 그릴까? 이렇게 그리고 바깥에서 손께를 본다면은 반대로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내가 중심에 있을 때 쳐다보는 방위와 바깥에서 쳐다볼 수 있는 방위가 이게 달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중심에 있을 때가 쳐다보는 방위를 그리죠.
일반적으로. 요 컨셉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좀 너무 헷갈리기도 하고 나도 이제 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언급을 안 했던 건데 어쨌든 간에 보통 보면은 원을 그렸을 때는 원도로 그렸을 때는 중심에서 내가 중심에 있을 때 쳐다보는 방입니다. 여길 봤다 여길 봤다 이렇게 보는 관점 그거대로 그린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유 벌써 시간이 10시 넘었네. 그러면 뭐 그냥 5분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지금 10시 3분이니까 10시 10분에 다시 보는 걸로 하십시다. 네, 자, 알겠습니다. 이거는 잠깐